해를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 두 강대국의 주력 전차 우크라이나 등장이 머지 않았다는 소식인데요. 이를 환영하면서도 더 빠른 결단과 실행을 재촉하는 젤렌스키. І термін, коли вони можуть до нас доїхати, мають невід'ємну, а важливу роль. 반면 러시아는 자신들에 대한 노골적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드니프로강 동쪽으로 퇴각한 러시아, 대규모 공세 대신 참호 짓고 숨 고르면서 본국에서 훈련 중인 15만 징집병력이 준비되는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교착전선을 뚫고 싶은 우크라이나,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수단, 바로 전차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강한 화력 자랑하고 여기에 유사시 요새 역할을 할 방어력까지 삼박자 두루 갖춘 유일한 무기, 전차가 지상전의 왕자로 불린 이유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반격의 주 전장이 될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는 이 산지가 거의 없는 흑토지대, 젤렌스키가 최소 300대 이상 전차가 필요하다고 서방에 호소한 이유기도 합니다. 문제는 전차 지원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급이 다른 측면이라는 겁니다. 서방이 제공했던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그리고 고속 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비용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방어용, 러시아 공격 막는 데 쓰인 겁니다. 반면 전차는 대표적인 공격용 장비, 전차 제공 이꼴 확전 우려 등식이 성립했던 이유인데요. 이런 젤렌스키의 요청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나토 국가, 바로 미국과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에 서로 먼저 제공하라는 눈치 게임도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3.5세대로 분류되는 두 나라 주력 전차, 우크라이나에서 맥을 못 춘 러시아 구형 전차와의 가장 큰 차별점, 상대가 몸 숨길 곳 많은 시가전에 강하다는 겁니다. 그 특징, 첫째로 능동 방어 체계, 불시에 등장하는 전차의 천적, 대전차 무기, 급조 폭발물 공격을 미리 탐지하고 피하는 능력. 둘째, 여러 소재를 섞어 만든 복합 장갑, 혹시 상대 공격 허용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여기에 이동 중 흔들려도 정확한 사격 가능한 보조 장치까지 더 강하고 더 정확하게를 구현했다는 거죠. 물론 두 나라 주력 전차 사이 차이도 있습니다. 경유, 디젤 엔진 쓰는 레오파르트와 달리 에이브럼스는 ZU 넣는 가스터빈 엔진, 연료 비싸고 구하기도 더 어렵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운용과 정비의 까다로움, 이에 따른 추가적인 훈련 필요성까지. 에이브럼스 건네줘도 우크라이나가 잘 쓰기 어려울 거라며 미국이 제공을 꺼렸던 이유기도 합니다. The Abrams tanks are the most capable tanks in the world. They're also extremely complex to operate and maintain. 물론 실제로는 확전 가능성이 더 염려가 됐을 텐데요. 독일 역시 비슷했습니다. 겉으로는 과거 세계대전 두 차례나 일으킨 당사자로 전쟁의 공격용 무기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 역사적인 교훈을 의식한 건데요. 다른 나라보다 늦게 1871년 통일제국 건설한 독일, 서쪽으로는 프랑스, 동쪽은 러시아, 여기에 바다 건너 영국까지 경쟁자들로 둘러싸인 상황, 후발주자에 집중되는 견제에 대한 당시 독일 실권자 비스마르크의 해법, 외교란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바로 반프 친러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고 러시아, 소련과 두 차례 맞붙었던 결과는 1차 대전의 패전으로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 일부를, 그리고 2차 대전의 패전으로 러시아와 폴란드에 추가로 영토 상당수를 내준 참혹한 교훈으로 돌아왔죠. 독일이 전차 지원을 발표하면서도 나토군의 직접 개입은 없을 거라며 러시아를 의식한 이유기도 합니다. Dass wir aber gleichzeitig eine Eskalation des Krieges zu einem Krieg zwischen Russland und der NATO verhindern. 특히 독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 동참이 더 중요한 이유, 레오파르트2가 유럽과 나토 국가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승인만 있으면 우크라이나에 전차 보내겠다는 나라가 무려 12개에 달한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 총 수량만 100여 대를 넘길 거란 전망도 함께인데요. 여기에 미국 전차까지 더하면 충분히 전황을 바꿀 규모라는 거죠. 다만 전차가 바로 전쟁 승리를 이끄는 절대 반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전쟁, 이 러시아가 상실한 거로 추정되는 전차 최소 1450대라는 네덜란드 전쟁 리서치 그룹의 통계, 전차 무용론까지 불거지게 된 배경인데요. 전차를 앞세운 러시아의 실패, 대당 1억 원 정도 하는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펑펑 쓸 수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도 한몫했겠지만 러시아의 실책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전차 운용 시 정찰 소홀히 하고 또 전차 단독으로 운용하고 드론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기에 서방 기술 등협은 우크라이나의 정보전에서까지 밀렸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성공하려면 전차뿐 아니라 보병, 포병, 공중전력과의 유기적 협력, 여기에 보급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마침 전차 지원 약속 당일이 45번째 생일이었던 젤렌스키, 탱크의 수량과 도착 시기뿐 아니라 추가적인 미사일과 항공기 지원까지 서방에 호소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바로 날씨입니다. 우크라이나의 3월, 얼어붙었던 땅이 진흙탕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과거 나폴레옹과 히틀러, 그리고 이번 전쟁 초반 푸틴의 발을 묶었던 요소기도 합니다. 전차를 앞세워서 반격 준비하는 우크라이나. 그렇다면 라스푸티차가 이번엔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이 순간에도 소모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얻는 게 없다면 입지가 위태로워질 푸틴. 핵보유국이 재래식 전쟁에서 진다면 핵전쟁 촉발할 수 있다는 협박성 경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예상보다 잘 싸우곤 있지만 영토의 15% 이상은 러시아가 점령한 상황.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부르려면 극적인 승리가 필요한 가운데 최대 변수인 서방의 지원 얼마나 빠르게 또 장기간 지속될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이번 전쟁은 아주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전쟁이고 언젠가 협상 테이블에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발언,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 이슈 박광렬이었습니다.